이제 글로벌 AI 반도체 흐름에서 국내 반도체가 소외되지 않았던 것은 역시 뭐 HBM 덕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HBM에 대한 기대들이 큰데 향후 이 HBM 시장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계속해서 상향 추정되고 있어요. 원래 HBM 올 초 때만 해도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한 40% 정도로 봤어요. 예. 이제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 같은 데서는 그렇게 봤고요. 그 뒤로 이제 이게 엔비디아 GPU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60%대로 올라갔다가 네. CT에서 나온 자료가 이제 연평균 성장률 89% 제시했었고요. 89, 거의 90%네. 네. 근데 최근에 또 트렌드포스가 제시한 거는 100% 넘어요. 100% 이상이다. 네. 1년에 배 이상 커진다는 맞습니다. 이야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올해 HBM 시장 추정치가 39억 달러 정도 네.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한 87억 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배 이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AI 반도체가 원래 뭐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자료는 이제 AMD 리사수 CEO가 이제 제시한 게 올해가 이제 300억 달러, 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을 50%로 봤어요. 그러면 이게 한 4, 5년 뒤에 있으면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합친 시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맞습니다. 거예요. 1,500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 근데 거기서 AI 반도체에서 한 10% 정도의 포션이 HBM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제 현재 HBM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출발이 늦었는데 최근에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한다 이런 기사가 뜨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이제 AI 그 HBM 시장 그 점유율 상황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HBM 시장을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 기업이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50%, 네.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은 10%인데요. 내년 되면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한 7% 정도씩 차지할 것 같고, 거의 똔똔. 네, 마이크론이 10%에서 5%로 쪼그라들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론은 HBM 쪽으로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삼성은 뒤늦게라도 빨리 추구해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HBM 중에 가장 하이엔드 제품이 HBM3라는 4세대 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1세대가 HBM이었고 2세대가 HBM2, 네. 3세대가 HBM2E라는 예. 버전이 있습니다. 익스텐디드라는 그 E가 붙고요. 확장형.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5세대는 HBM4가 아니라 HBM3E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내년 2분기부터 양산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HBM3는 예.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삼성은 못 만들고 있고요. 네. 이거를 9월 중에 양산하겠다라고 경계현 사장이 이제 공식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지금 9월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삼성이 실제로 양산할지. 할지 네. 말지 네네, 지켜봐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뒤처진 거는 뭐 인정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AMD의 파운드리하고 뭐 HBM 또 패키징까지 턴키 수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엔비디아 턴키 수주도 조금 뭐 시도하고 있다든지 뭐 가능해졌다든 이런 정도의 전망이 나오던데 뭐 현실화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삼성 파운드리한테는 기회다. 네. 정말 다시 없을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의 지금 코어스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죠. 예.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COWOS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요게 이제 2.5D 구조거든요. 네. GPU가 있고 HBM이라는 디램 아파트가 있고 요게 지하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예. 우리 여의도 IFC 몰 같은. 네. 그런 구조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주상복합몰로. 네. 그런데 이 캐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런데 만들어야 되는 쪽은 지금 엔비디아가 이쪽을 거의 다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AMD도 여기서 칩을 받아야 되고, 사실 인텔도 일부 공정을 TSMC 파운드리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칩을 만들어야 되는 업체들은 되게 많은데 공급이 너무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TSMC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삼성 쪽으로 찾아오는 고객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AMD하고 엔비디아 수주 그리고 턴키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턴키가 가능한 게 뭐 파운드리하고 패키징 외에 이제 HBM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TSMC가 할 수 없는 거. 이게 만약 턴키가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증명이 되고 하다 보면은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하는데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인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실제로 만약에 턴키를 성공한다 그러면 예. 추격에 정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그 삼성하고 TSMC 간의 어떤 기술 격차가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급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만약에 턴키로 된다 그러면. 예. 그리고 HBM을 같이 줄 수 있다라는 건 어떤 그 반도체 그 밸류 체인에서 굉장히 메리트거든요. 예.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메모리 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코어스를 할 때 HBM 부분을 SK 하이닉스 걸 받아와서 만들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물류라든지 복잡도라든지 수율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삼성이 한 개 팹에서 다 일괄로 해버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큰 어떤 글로벌 파운드리 요 전쟁에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아직은 좀 섣부른 기대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이제 근데 그동안 이제 삼성이 너무 못해가지고 예, 예. 네, 3단 공정에 4나노, 5나노 뭐 또 잘 못해서 이제 우량 고객인 퀄컴도 뺏겼었고 작년에. 예. 이제 뭐 지금은 수율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삼성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그 후공정을 못해요. 예. 사실 세계 탑 10 안에도 못 들거든요. 진짜 그 TSMC의 기술 경쟁력은 선단 공정도 굉장히 잘하지만 그 코어스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정말 압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얼마나 빨리 따라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큰데 그중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뭐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수혜의 폭이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AI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0% 내외밖에 안 되지만 10%? 네. 예. 근데 이제 향후 이게 AI 반도체가 1,500억 달러 이상 되잖아요. 네. 2026년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 150억 달러도 우리나라 시장 규모에서 적은 규모는 아니죠. 10몇 조짜리가 새로 생기는 거고 여기에 네. 부가가치를 생각해야죠. D램 파는 것보다 HBM 파는 게 훨씬 많이 남거든요. 아.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예. 그리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예. 빠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은 AI라는 게 데이터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예. 막 데이터 학습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게 데이터 학습이 끝나고 이제 추론이라는 영역으로 오고 서비스하고 붙으면 이제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우리 그 집에 있는 뭐 어떤 냉장고라든지 뭐 그렇죠. 예. 그런 쪽에도 이제 AI 반도체 칩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HBM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여기도 빌트인이 된다 그러면 네. HBM 시장은 이제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했던 연 100%가 아니고 네, 더. 그렇게 보시면 AI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현재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지만 이 자체도 충분히 작지 않고 또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확장성을 감안하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HBM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메모리라는 게 커머디티였잖아요. 네. 범용품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만들어놨다가 재고가 많아지면 가격이 폭락하고 예. 그러니까 높은 멀티플을 못 주죠. 근데 이제 HBM이라는 제품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주문형 메모리라는 거예요. 예. 주문형 메모리가 이 정도로 큰 규모로 큰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문형 메모리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재고 리스크가 없죠. 그렇죠. 주문한 만큼 사가니까.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하고. 네. 그러니까 연 단위로 계약한 건 다 사가야 돼요. 그러니까 재고 리스크가 없고 그럼 부가가치가 높고 점점 더 메모리에서 주문형 메모리 비중이 커진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에 대한 멀티플도 달라질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HBM 말고도 다른 어떤 주문형 메모리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그럼 하이라기보다 한 뭐 중간 정도 될 수 있는 이제 메모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범용 메모리 또는 뭐 누구나 그러니까 시장에 널리 있어서 미리 만들어 가지고 사가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어떤 고객 뭐 빅테크로부터 딱딱 주문 받아 가지고 그때 맞춰서 줄 수 있는 이런 메모리 시장이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고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내년에 나오는 자율주행차 칩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 열심히 만들 텐데, 그러니까 레벨 3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레벨 2는 ADAS라고 해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운전의 주도권이 사람한테 있거든요. 네. 근데 레벨 3가 되면 기계한테 주도권이 가고 사람이 보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사고가 나도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컴퓨팅 파워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 우리 휴대폰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그 정도의 어떤 큰 변화네요. 큰 변화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메모리를 범용을 쓸 건지 주문형 메모리를 쓸 건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FSD 칩을 쓰고 자체 시스템의 좀 더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한테 주문형 메모리로 줘. 예. 라는 그런 수요가 생긴다 그러면 메모리에 대한 어떤 기존 관점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반전을 사실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썩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고 수요 회복도 뭐 좀 더디다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약간 본격적인 추세 상승 반도체 언제 정도부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연말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연말요? 네, 그러니까 4분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그 반도체 업황이 바닥은 탈출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한국 수출을 보면은 어쨌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올해 봄 이후에 반도체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은 아니지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생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재고가 에 대한 부담이 이제 줄었더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부담이 준 거는 맞고, 이제 기자님 질문해 주신 것처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예. 아직까지는 이제 좀 탄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연말에 IT 제품과 관련해서는 이제 신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샀던 뭐 핸드폰이나 뭐 PC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교체 수요가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올 타이밍은 아닙니다만은 조금씩은 오지 않을까라고 예. 좀 보여져서 저희는 이제 4분기에는 그래도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보면 반도체 대표주는 좀 부진해도 상대적으로 HBM 관련 장비주 같은 이런 쪽은 또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서 좀 주목되는 이 부분이 있다, 분야가 있다 하면은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후공정 쪽입니다. 네. 보통 이제 반도체 공정을 뭐 전공정, 그다음에 공정, 후공정 이렇게 되게 되는데 네. 과거에는 전공정도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요. 요즘은 전공정을 통해서 그 이제 전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기판에다가 이제 반도체를 이렇게 찝는 거를 말하는데 회로를 새기는 거죠. 네. 예. 그걸로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부가가치를 늘리는데 한계를 직면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후공정 쪽에서 네. 이제 부가가치를 올리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거기서 미세하게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의 어떤 퀄리티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후공정 쪽에서의 그 분야에서의 어떤 한국 기업들, 한국의 반도체 장비나 소재 업체들이 그래도 이쪽에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반도체 대표주는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후공정 쪽에서의 어떤 기술 개발의 어떤 여력들이 훨씬 더 빨리 나타나고 있어서 역시 후공정 쪽에서 저희가 좀 기업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후공정 장비주들은 그동안 조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꼭 필요하고, 예.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도 여러 일들을 동시에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런 업체들은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공정 장비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면 후공정 쪽에 어떤 뭐 소재나 또는 부품 쪽 이런 업체들도 좀 기회가 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후공정 쪽이 아무래도 지금 남아있는 반도체 여러 가지 다른 그 공정이나 쪽에서 훨씬 더 아직까지도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